선생님, 이 바둑판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 바둑판 최소 2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김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 믿으시나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는 게 아니라 돈 앞에 가족 없다는 말이 진리였다는 것을요. 오늘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로 채웠던 제 비정한 형제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형제들과 다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아버지가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스불을 켜두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자식들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죠. 그 긴 시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저와 제 아내였습니다. 큰형님은 서울에서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은 처가 덕 보느라 제 코가 석 자라며 전화 한 통 없었고요. 누님은 시댁 눈치 보인다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결국 똥오줌 받아내는 일부터 한밤중에 소리 지르며 난동 부리시는 아버지를 달래는 일까지 오롯이 저희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제 아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남들은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지만 아내는 그래도 살아생전 며느리 사랑해 주신 아버님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묵묵히 대소변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10년. 저희 부부의 젊음은 아버지의 병수발과 함께 낡아갔고 통장 잔고는 병원비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고 희미하게 웃어주셨거든요. 비록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은 장례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알리자마자 10년간 코빼기도 안 비치던 형님들과 누님이 한달음에 달려오더군요. 검은 양복을 빼입고 들어오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낯설던지 순간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큰형님은 들어오자마자 곡소리를 내며 아버지 영정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불효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구성진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엎드려 우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조문객이 얼마나 왔는지 화환 개수를 세고 있는 그 눈빛을요. 조문을 마치고 상주 대기실에 들어오자마자 형님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큰형님이 처음 꺼낸 말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고생한 동생에 대한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야, 막내야. 사망신고는 했냐? 아버지 통장은 어딨어?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입관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 계신데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돈 타령이라니요. 형님, 아직 발인도 안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제가 꾹 눌러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형님이 끼어들더군요. 너는 애가 왜 그렇게 꽉 막혔냐? 이런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세금도 덜 내고 그러는 거야. 너 그동안 아버지 모신답시고 아버지 돈 야금야금 쓴 거 아니냐? 통장 까봐야 아는 거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금야금 썼다니요. 아버지 연금으로는 병원비 대기도 턱없이 부족해서 제 월급 쪼개고 아내가 식당 알바까지 뛰어가며 모신 10년이었습니다. 빚만 남은 제 통장을 보여주고 싶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아버지 가시는 길만 시끄러워진다는 뜻이었죠. 아내의 퉁퉁 부은 손을 보니 차마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형님들은 조문객 맞이보다는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내는 부조금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액수를 확인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바빴습니다. 야, 김 사장 그 양반 10만 원밖에 안 했더라. 내가 지 아버지 때 20만 원 했는데. 시골 땅 그거 요즘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알아봤어? 통장에 현금은 얼마나 있으려나? 막내가 딴 주머니 찬 건 아니겠지? 빈소 한 구석에 모여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하이에나 떼 같았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신데 그 앞에서 자식들은 유산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니. 이게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누님은 제 아내에게 와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옳게 아버지 방에 있던 자개장이나 그릇들 말이야. 그거 다 옛날 거라 돈 되는 거 알지? 혹시라도 몰래 팔거나 버리지 마. 나중에 다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나눠야 하니까. 아내는 그저 네 형님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드린 적 없는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만 목소리가 커집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가슴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일장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밀려드는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나르고 밤을 새우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허탈한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느낄 겨를조차 주지 않는 형제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저 사람들의 탐욕이 앞으로 닥쳐올 태풍의 전조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발인을 마치고 화장터로 향하는 버스 안. 맨 뒷좌석에 앉은 형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례비 제하고 남은 거 정확히 n분의 1로 나누는 거다? 당연하지. 그리고 시골집이랑 땅도 빨리 내놔야 해. 묵혀봤자 세금만 나가지. 아버지는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아버지를 지웠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나누고 처분해야 할 재산 덩어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차창 밖으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 대신 서늘한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화장터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형님들이 저희 집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쳐들어오듯 구둣발 소리도 요란하게 말이죠. 자, 이제 슬픈 건 다 끝났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 큰형님이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가 마치 전쟁 개시를 알리는 대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형님들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리고 줄 수만 있다면 이 막내 동생에게는 집만 떠넘기고 싶다고 말이죠. 과연 이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형님들이 그토록 눈독 들이는 아버지의 유산은 과연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10년의 헌신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탐욕이 효도를 가장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은 모르는 법입니다.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아버지 방, 낡은 장식장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바둑판들 말입니다. 형님들이 쓰레기라 부르던 그 물건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갖고 싶고 1000만 원이 생기면 1억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그 욕심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49제가 끝나기도 전 형님들이 다시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텅 빈 저와 아내가 지키고 있는 본가 거실이었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소파 상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저와 제 아내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구도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말입니다. 큰형님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에서 떼온 예금 잔액 증명서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자, 다들 바쁜데 빙빙 돌려 말하지 않으마. 아버지 재산 정리한 거다. 큰형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의 시선이 모두 그 서류로 쏠렸습니다. 아버지 평생의 땀이 묻어있는 성적표였으니까요. 현금은 농협 통장에 딱 3천만 원 있다. 그리고 시골 선산 쪽에 있는 임야 3,000평.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하더구나. 합치면 대략 8천만 원 돈이다. 8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흙 파서 농사 짓고 자식 셋 대학 공부시키느라 허리띠 졸라매셨던 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치매 걸린 와중에도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며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고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작은 형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입맛을 다시며 말하더군요. 형님, 생각보다 좀 적네요. 난 한 1억은 넘을 줄 알았는데. 병원비로 너무 많이 까먹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내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병원비 아끼려고 기저귀 하나도 젖지 않은 부분을 오려서 다시 썼던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까먹었다는 표현을 쓰다니요. 제가 한마디 하려고 입을 떼려는 찰나 큰형님이 손바닥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어쨌든 남은 건 남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지 내가 정했다. 잘 들어라. 큰형님은 마치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엄숙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랑 둘째가 반반씩 갖는다. 현금 1,500만 원씩, 그리고 땅도 1,500평씩 지분 쪽에서 등기 칠 거야. 막내 너는 이해 없지?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의가 없냐니요. 법적으로 따져도 자녀간 상속 비율은 110일 아닙니까? 아니, 기여분을 따지자면 10년 동안 아버지를 부양한 저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오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반반이라니요? 저는요? 저랑 집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너 지금 돈 달라는 거냐? 작은 형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너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연금 다달이 나왔잖아. 그거 다 어디 갔어? 너네 생활비로 쓴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이 집에서 월세 한 푼 안 내고 살았잖아. 따지고 보면 내가 제일 많이 받아먹은 거야. 이 얌체 같은 자식아.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버지 연금 50만 원 남짓. 그걸로 기저귀 사고 약값 내고 특식해드리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월급을 털어넣었고 그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썼습니다. 월세요? 치매 노인 모시느라
밤잠 못 자고 간병한 노동의 대가는 생각도 안 하는 걸까요?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아버지 연금으로 호의호식했습니까? 통장 내역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 빚만 3천만 원입니다. 제가 소리치자 큰형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목소리 낮춰라. 누가 보면 억울한 줄 알겠다. 야, 막내야. 너 공장 다니면서 그 빚진 게 왜 아버지 탓이냐? 내가 능력 없어서 진 빚이지. 그리고 우리가 뭐 다 갚겠다는 거냐? 장남인 내가 제사 모셔야 하고, 둘째가 그동안 집안 대소사 챙긴 거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거야. 넌 막내잖아. 형들이 하라면 하는 거지. 어디서 말대꾸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큰형님은 미리 준비해 온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라는 제목 아래 제 이름 옆에는 상속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라. 이거 안 찍으면 법대로 간다? 소송 걸고 변호사 쓰고 하면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너 당장 이사갈 보증금도 없잖아. 좋게 좋게 끝내자. 협박이었습니다. 소송을 할 돈도 시간도 없는 저의 처지를 이용한 비열한 협박. 옆에서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우리의 헌신이 고작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형들과 소송을 벌일 여력이 제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하고 도장 찍는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형님들은 희희낙낙하며 서류를 챙겨 넣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형제끼리 돈 몇 푼 가지고 싸우면 남들이 욕한다. 그들은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챙겼다는 사실에 흥분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특히 그 시골 땅, 지금은 평당 10,000원도 안 하는 맹지인데 개발 소문만 믿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더군요. 그 욕심 가득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작은 형님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저거. 작은 형님이 가리킨 곳은 아버지의 방 한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평생 애지중지하시던, 하지만 이제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바둑판 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바둑판 3개와 묵직한 돌통들이었죠. 이사 가려면 짐 정리해야지. 저거 나무라서 버리는데 돈 꽤나 들겠다. 스티커 값도 비싸고 말이야. 큰형님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막내야. 저건 내가 가져가라. 아버지가 유독 아끼시던 거니까 내가 챙기는 게 맞지 않겠냐? 우리는 바둑 둘 줄도 모르고 저런 짐덩어리 집에 더 받자 짐만 된다. 기가 찼습니다. 돈 되는 땅과 현금은 자기들이 챙기고 돈 들어가게 생긴 폐기물 처리는 저에게 떠넘기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끼시던 거라는 말을 핑계 삼아 처리 비용까지 아끼려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폐기물 취급하시는 겁니까? 제가 낮게 읊조리자 작은 형님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게 보물이라도 되냐? 다 썩어가는 나무 판자의 돌멩이들인데 요즘 누가 바둑 둔다고. 그냥 내가 가져가서 땔감으로 쓰든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을 하든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필요 없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증세가 심해지셨을 때도 저 바둑판만큼은 매일 마른 수건으로 닦으시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겐 쓰레기일지 몰라도 저에겐
아버지의 손길이 묻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오냐, 그래야지. 각서에도 썼다? 기타 가재도구 일체는 막내가 승계한다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형님들은 알턴 이를 뺀 것처럼 시원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을까봐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저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겠노라고. 형들이 떠나고 난 텅 빈 거실. 저와 아내는 말없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바둑판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들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허리가 휘청할 정도로 묵직한 나무판. 그리고 뚜껑이 닫힌 돌통들은 어찌나 무거운지 돌덩이가 아니라 쇳덩이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무거운데 그냥 버리고 갈까? 아내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이사갈 집은 지금보다 훨씬 좁은 월세방이었습니다. 이 짐들을 다 가져가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들은 버리라고 줬지만 그래도 아버지 친구였잖아. 내가 챙길게. 우리는 낑낑거리며 바둑판 3개와 돌통들을 제 낡은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트렁크가 꽉 차서 문이 잘 닫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차 뒷바퀴가 눈에 띄게 주저앉더군요. 그 무게가 마치 제가 짊어진 삶의 무게 같아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형님들은 희희낙낙하며 8천만 원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껴줬다는 비웃음을 들으며 고물 바둑 세트를 싣고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백미러로 멀어지는 본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 걸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아버지 말씀은 다 거짓말이었을까? 하지만 여러분, 하늘은 무심하지 않다고 하죠? 형님들이 돌멩이라며 던져준 그 무거운 돌통 속에서 아주 기이하고 영롱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트렁크에서 차르륵, 차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뿐이죠.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8천만 원의 양심을 판 형님들은 과연 그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요? 형님들에게 쫓겨나듯 나와서 구한 집은 2사람이 눕기에도 빠듯한 10평 남짓한 빌라였습니다. 보증금을 맞추느라 햇빛도 잘 들지 않는 1층을 얻었죠.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더군요. 아내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쿡 찌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물건들이 유독 눈에 거슬렸습니다. 형님들이 제 차 트렁크에 억지로 실어보낸 아버지의 낡은 바둑판 3개와 돌통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더군요. 여보, 저것 좀 어떻게 안 돼? 집도 좁아 죽겠는데 저 무거운 걸 왜 굳이 끌고 와? 당신이 무슨 바둑 기사야? 아니면 이걸로 밥을 빌어 먹을 거야? 아내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바둑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들에겐 쓰레기였을지 몰라도 저에겐 아버지가 유일하게 웃으시던 추억이었으니까요. 미안해. 나중에 고물상에 넘기더라도 아버지 손때 묻은 건데 한 번은 닦아서 보내드리고 싶어. 오늘만 참아줘.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주방에서 마른 행주와 물수건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가장 크고 두꺼운 바둑판부터 닦기 시작했죠. 먼지가 얼마나 묵었는지 회색 구름 같은 먼지 덩어리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의무감으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물기를 짠 수건으로 바둑판 표면을 쓱 문지르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무튀튀하던 표면의 때가 벗겨지면서 그 아래 숨어있던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색깔이 왜 이래? 일반적인 나무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황금을 녹여 바른 듯 은은하고 붉은기가 도는 노란빛이 감돌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냄새였습니다. 묵은 먼지 냄새가 사라진 자리에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상쾌하고 그윽한 나무 향기가 피어오르더군요. 마치 깊은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진한 향기였습니다. 이상하다. 합판이나 저가 원목에서 이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저는 홀린 듯이 바둑판 옆면과 뒷면까지 꼼꼼히 닦았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나뭇결이 살아나는데 그 결이 얼마나 촘촘하고 우아한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마치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바둑판 옆에 있던 돌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투박한 통이었는데 뚜껑을 여니 먼지 쌓인 바둑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돌과 흰 돌. 그저 흔해 빠진 플라스틱이나 유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둑알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함이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느낌. 저는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바둑알을 조심스럽게 씻어보았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담가 비눗물로 살살 헹구니 검은 구정물이 흘러나오더군요. 그리고 맑은 물로 헹궈낸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자. 헉!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흰 돌의 자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흰색이 아니었습니다. 우윳빛 바탕에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나이테 같은 줄무늬가 수없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조개 껍질의 결처럼 말이죠. 이거 설마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비싼 바둑알은 조개 껍질을 깎아서 만드는데 그 결이 선명할수록 부르는 게 값이라고요. 검은 돌 역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빛을 비추면 아주 깊은 초록빛이 감도는 듯한 칠흑 같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오석이라고 하죠. 무엇보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바둑판 위에 알을 하나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탁하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짱 마이너스하고 맑고 경쾌하게 울리는 마치 악기 연주 같은 소리가 좁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그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방금 그 소리 뭐야? 무슨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아니, 바둑알 놓는 소리야.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 이거 좀 이상해. 아내도 젖은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닦인 바둑판과 바둑알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아까 그 더러운 판자 맞아? 왜 이렇게 윤기가 흘러? 그리고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좋아? 아내도 느낀 겁니다. 이 물건들이 뿜어내는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둑 동호회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바둑판의 나뭇결, 조개무늬가 선명한 흰 바둑알, 그리고 바둑판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한자 낙관까지. 아버지 유품인데 버리려다가 닦아봤습니다. 이거 혹시 가치 있는 건가요?
게시글을 올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댓글창을 확인한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심장이 멎을 뻔했거든요. 작성자님, 이거 지금 어디 계세요? 절대 팔지 마세요. 업자들한테 넘기면 헐값에 뺏깁니다. 와, 미쳤다. 사진으로만 봐도 제주 비자나무 통판이네요. 저 정도 두께면 수령 500년 이상입니다. 흰 돌에 줄무늬 보이시죠? 저거 일본산 조개 고석 중에서도 최상급 덕용 이상입니다. 알 하나 깨지면 몇십만 원 날아가는 거니까 조심하세요. 형님, 저거 짝퉁일 수도 있으니까 당장 내일 진품 명품 감정위원이나 전문 기원 찾아가세요. 짝퉁 아니면 최소 억 단위입니다. 단위? 제가 멍하니 중얼거리자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던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억이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다들 반응이 똑같아. 이게 진짜라면. 제 머릿속에 형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모습, 8천만 원을 챙기며 희희낙낙하던 모습, 그리고 이 바둑판을 발로 툭 차며 쓰레기나 치워라라고 비웃던 그 표정들. 만약 이 댓글들이 사실이라면 형님들은 지금 쓰레기가 아니라 로또 복권을 제 차에 실어준 셈이었습니다. 아니, 로또보다 더한 보물을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죠. 밤 12시가 넘은 시각, 저와 아내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바둑판이 마치 황금으로 만든 재단처럼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짐덩어리였던 애물단지가 이제는 우리 부부를 구원할 보물단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가짜면 어떡하지? 내일 감정을 받았는데 그냥 7만 번지르르한 싸구려라고 하면 어떡하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그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가짜라도 괜찮아. 아버지가 당신한테 남겨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만약 진짜면 아버지가 우리 불쌍해서 하늘에서 선물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일 당장 가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연차를 내고 바둑판을 다시 차에 실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혹시라도 흠집이 날까봐 이불로 꽁꽁 싸매고 안전벨트까지 채웠죠. 운전대를 잡은 제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서울 종로에 있는 국내 최고의 바둑용품 전문점. 과연 전문가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될 형님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병원비 빚더미에 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우리 부부에게 기적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보급입니다. 바둑알만 해도 차 한 대 값이에요. 전문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수만 점의 골동품을 만져봤을 노감정위원의 눈동자가 마치 도깨비라도 본 것처럼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종로의 한 바둑용품 전문점, 그 좁은 감정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감정위원님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바둑판을 쓰다듬고 루페로 나뭇결을 살피기를 수십 분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탄식과 함께 안경을 벗어 내려놓으셨습니다. 선생님, 대체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목소리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감정 결과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 상상을, 아니, 우리 부부의 현실 감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 메인 바둑판부터 말씀드리죠. 이건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제주도 비자나무, 그것도 수령이 최소 500년은 넘은 고목의 통원목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어붙인 판이 아니에요. 나뭇결을 보세요. 이건 천지인 문양이라고 해서 부르는 게 값인 전설적인 물건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위원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보존 상태가 완벽합니다. 아버님께서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현재 시세로 따지면 최소 2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경매에 붙이면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2억이요? 아내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놀라기는 아직 일렀습니다. 감정위원님은 옆에 놓인 바둑알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흰 돌 하나를 꺼내 불빛에 비쳐 보였죠. 놀라지 마세요. 이 바둑알이 진짜 물건입니다. 이건 일본의 전설적인 장인이 만든 일양, 특산 조개 고석입니다. 그것도 최상급인 덕용 등급이에요. 저기 검은 돌은 오석검은 옥이고요. 이 정도 두께와 빛깔이면 이 돌 한 세트만 해도 5천만 원은 좋게 나갑니다. 네, 돌멩이가 5천만 원이라고요? 돌멩이라뇨. 이건 예술품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져오신 작은 바둑판 2개도 일본 명인의 작품이네요. 각각 1,000만 원씩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바둑판 2억, 바둑알 5천, 나머지 판 2천. 합치면 거의 3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챙겨간 땅과 현금을 다 합쳐봐야 8천만 원. 그들이 쓰레기라며 던져준 이 고물들이 그들 몫의 4배 가까이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보다는 무서움이 앞섰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왜 이런 보물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 말 없이 치매로 정신을 놓으시는 그 순간까지 이 바둑판을 지키셨던 걸까요? 그때 감정위원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이 귀한 걸 지켜내셨으니 아버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십시오. 축하합니다. 가게를 나서는 길,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짓누르던 빚더미와 생활고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길거리에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횡재에 대한 기쁨이기도 했지만 지난 10년의 서름이 보상받는다는 안도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에는 늘 불청객이 꼬이는 법이죠.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바둑 동호회 사람들 입을 타고 퍼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직 짐도 다 풀지 못한 저희 좁은 월세방 문이 부서져라 두들겨졌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형님들이었습니다. 문 열어. 막내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을 열자마자 형님들과 누님이 신발도 벗지 않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은 며칠 전 장례식장 때보다 더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놓인 비단 보자기에 쌓인 바둑판을 보자마자 큰형님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거지? 이게 그 3억짜리라는 거지? 제가 앞을 가로막자 작은 형님이 멱살을 잡을 듯이 대들었습니다. 너 이 자식, 우리를 속여? 아버지한테 이런 보물이 있는 걸 알면서 맹지 땅 문서 하나 던져주고 입 싹 닫아?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적반하장이란 게 바로 이런 걸까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속이다뇨? 형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 아깝다고 저한테 버리라고 가져가서 땔감으로 쓰라고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우리가 언제 그랬어? 잠깐 맡아달라고 한 거지. 그리고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당연히 똑같이 나눠야지. 누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옳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8천만 원 가져갔으니까 이거 팔아서 3억 나오면 그것도 똑같이 3등분. 아니, 4등분 해야지. 우리도 지분이 있잖아. 그들은 며칠 전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3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체면도 염치도 다 집어던진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큰형님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더군요. 옛다. 우리가 생각해서 가져왔다. 이거 8천만 원 다시 내놓으마. 땅이랑 예금 다 너 가져라. 대신 이 바둑판은 우리가 가져가서 처분하겠다. 장남인 내가 파는 게 값을 더 잘 받을 테니까. 어때? 공평하지? 8천만 원을 줄 테니 3억짜리를 내놓아라. 이게 그들이 말하는 공평이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멸시, 장례식장에서의 모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뻔뻔함까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형님들이 제 손에 쥐어줬던 그 각서였습니다. 형님들, 글씨 읽을 줄 아시죠?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기타 가재도구 일체는 막내에게 양도하며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형님들이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건 똥 닦는 휴지나 다름없지. 법정 가면 다 무효야. 큰형님이 억지를 부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차분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이요? 그거 다시 가져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뭐, 너 지금 돈이 썩어나냐? 네, 썩어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형님들이 준다는 그 돈, 저한테는 푼돈이라서요. 저는 바둑알 통 뚜껑을 열어 영롱한 흰 돌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형님들이 챙긴 아버지 땅이랑 예금 다 합쳐봐야 이 바둑알 2통 값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형님들은 3억짜리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고작 8천만 원짜리 껍데기를 챙겨서 도망가신 겁니다. 형님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둑알 2통 값도 안 된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니면 놓친 고기가 너무 커서 배가 아픈 건지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정적을 깨고 제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주거 침입의 협박죄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까지. 변호사 선임할 돈은 이 바둑판 다리 하나만 팔아도 충분하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제 단호한 태도에 그리고 변호사라는 말에 형님들은 주춤거렸습니다. 작은 형님이 너 두고 보자. 천벌 받을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망치듯 현관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서로 내가 그때 버리라고 해서 그렇잖아 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끝까지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떠나고 난 뒤 거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고 저는 그 옆에서 바둑판을 하염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비자나무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투박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3억 원. 분명 큰 돈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금이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느낀 통쾌함은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먼 형님들이 제 발로 복을 걷어찼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바보같이 착하게만 살았던 막내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확신, 그것이 저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저는 바둑판 뒷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감정할 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3억 원이라는 감정가를 들었을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이 떠난 후 벌어질 이 모든 진흙탕 싸움을 미리 내다보고 막내인 저를 위해 신의 한 수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요. 과연 아버지의 글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바둑판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남긴 신의 한 수.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부가 끝난 뒤 판 위에 두었던 돌들을 하나하나 다시 놓아보며 잘된 수와 잘못된 수를 되짚어보는 과정이죠. 폭풍 같았던 유산 소동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제 건물의 옥상 정원에 앉아 지나온 삶을 복기해 보곤 합니다. 그날 형님들을 쫓아내고 난 뒤 저와 아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몫이 맞나? 혹시라도 아버지가 아끼시던 물건을 함부로 팔아치우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신의 한 수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값이 비싸고 아버지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메인 비자나무 바둑판. 그건 팔지 않고 국립바둑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기증자로 새겨서 말이죠. 비록 돈은 덜 되더라도 평생 바둑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일본산 명품 바둑판 2점과 그 귀한 조개 바둑알 세트는 좋은 주인을 찾아 매각했습니다. 박물관 측의 도움으로 죗값을 받고 파니 세금 다 떼고도 1억 5천만 원이 넘는 목돈이 생기더군요. 그 돈으로 지긋지긋했던 병원비 빚과 대출금을 싹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보태 도심 외곽에 있는 3층짜리 작은 상가주택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1층에는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주었고 2층과 3층에선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인집 눈치 보며 이사 다닐 걱정 없고 병원비 때문에 적금 깰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웃음꽃이 피었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으로 똘똘 뭉쳤던 우리 형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필귀정, 인과응보.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형님들이 챙겨간 그 알짜배기 시골 땅 말입니다. 알고 보니 기획 부동산에 속아서 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맹지 중의 맹지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맘대로 벨 수 없는 쓸모없는 돌산이었던 거죠. 공시지가 5천만 원? 그건 서류상의 숫자일 뿐 실제로는 1,000만 원에 내놔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형님들이 땅을 치며 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각자 챙긴 현금 4천만 원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큰형님은 제 바둑판 대박 소식에 배가 아파서 나도 한방 터뜨리겠다며 주식에 몰빵했다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작은 형님은 친구 꼬임에 넘어가 다단계 코인에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고요. 결국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땅이 대박이라며
형이 먼저 바둑판 버리자고 했잖아. 서로 내 탓 내 탓하며 멱살잡이를 하다가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갔다고 하더군요. 고작 몇 천만 원 때문에 형제가 의절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겁니다. 가끔 친척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근황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우애였거늘 그들은 돈을 줬다가 우애도 잃고 돈도 잃은 셈이죠. 소탐대실의 표본을 제 형제들에게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저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기증된 바둑판이 전시된 박물관 유리관 앞에서 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생전의 그 인자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죠? 이 바둑판 비싼 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형님들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대답 대신 제 어깨를 두드리며 바둑판 뒤에 적어두셨던 글귀를 가리키셨습니다. 제가 감정받던 날 눈물로 읽어내려갔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두터움은 지지 않는다. 욕심 부리지 않고 한 수 한 수 두텁게 두다 보면 언젠가 큰 집이 지어지는 법이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둑을 통해 인생을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바둑에서 두텁다는 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 얇고 위태롭게 두는 게 아니라 튼튼하고 정직하게 내 도를 지키며 세력을 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0년, 형님들이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도망 다닐 때 저는 미련하리만치 우직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남들은 요령도 없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미련한 시간을 두터움으로 봐주신 겁니다. 그 두터움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렇게 번듯한 진짜 집을 짓게 해주신 것이고요. 반면 얄팍한 꾀를 부리며 당장의 실리만 챙기려던 형님들의 수는 결국 무리수가 되어 자신들의 대마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큰 그림, 즉 빅픽처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유난히 구수합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 하늘이 참 높고 푸르네요.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하신가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 두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나무 바둑판 같은 기적의 한 수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지금까지 어리석은 형님들 덕분에 인생 역전한 막내 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